7강으로 들어왔습니다. 7강은 시장 교환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장점이 뭡니까? 우리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가 되고 파레토 최적의 달성이 되잖아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제 그거죠. 이 강의는 크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죠. 여기 보시면 1번에 그 시장 교환한 이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 세 번째는 절대우위 비교우위, 네 번째는 이제 무역과 비교, 이렇게 큰 핵심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둘로 나누겠습니다. 7강 이론편 1에서는 여기 1, 2번을 다룰 거고요. 2에서는 3, 4번. 자, 이번 강의는 시장 교환의 이유와 생산 가능 곡선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건 교양 경제로 이제 배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제학이잖아요. 학문이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쉽지만 낯설고 뭔가 힘드신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앞쪽에서 배운 내용들, 우리가 수요,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가격 통제 뭐 이런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잉여, 그죠? 그런 것들의 내용을 아주 빠르게 요약 정리한 후에 특히 수요와 관련해서 플러스 정리를 제가 하나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장 교환의 이유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답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요약하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수요 공급 이론을 배웠잖아요. 자원이 한정돼 있어.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재화를 만드는데 배분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장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려니까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완전 경쟁 시장을 먼저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을 들어가니까 거래되는 상품이 있겠죠. 그 상품의 가격이 여기 수직에 있고 상품의 거래량,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수요 곡선 먼저 보죠.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이 지배하더라. 수요 법칙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여기 가격과 거래량, 즉 수요량 간의 관계가 음의 관계, 반비례한다. 이거죠. 그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하향, 그렇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질문이 이거죠. 왜 반비례합니까? 즉 왜 수요 법칙이 성립합니까? 왜 우하향합니까? 즉 이런 게 왜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 요로 들어가야 되죠. 수요량을 계속 늘리면 그때 순간순간에 만족감이 그 전보다는 줄어들어. 그게 한계효용 체감이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만족감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재화에 대해서 기꺼이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도 가격도 줄 수밖에 없어.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죠. 하락할 수밖에 없어. 요 이유 때문에 우하향의 수요 법칙이 성립돼 음의 관계가 성립해. 자,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간의 양의 관계죠. 비례 관계. 이걸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상향하는 거죠.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죠. 왜 공급 법칙이 성립하죠? 우상향하죠? 양의 관계가 성립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길게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생산을 하면 할수록 한계 효용이 체감하듯이 그 순간의 생산은 줄어들어. 자, 그 순간의 생산은 줄어드니까 근데 월급은 똑같이 줘야 돼. 그 순간에 월급이 이제 비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한계 비용은 늘어나. 한계 비용이 늘어나니까 내가 그 순간에 만든 재화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겠어.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은 늘어나. 여기 앞에 다 전제가 뭐냐면 공급량을 늘린다. 여기도 수요량을 늘린다. 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 곡선에서 여기가 만약에 다섯 번째 재화라 그러면 요 다섯 번째 재화의 수요 곡선의 높이는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을 나타내죠. 이거는 최대 값이에요. 최대. 자, 공급 곡선에서 여기가 만약에 10개째를 생산하고 있다. 요 높이 있잖아요. 요 높이는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최저 금액입니다.
최소한 그만큼 받겠다. 매 순간이 그렇죠. 매 순간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따져보면 수요 곡선은 한계 지불 의사 금액들을 다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한계 수용 의사 금액들을 다 연결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배우셨죠? 기억이 아마 조금 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알겠어.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갔더니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막 가려다 보면 균형을 달성하게 되죠. 균형은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바뀔 이유가 없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균형을 만나는 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점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거하고 공급자가 원하는 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균형점을 보면 수요자 공급자의 거래를 하려면 상대방이 두 사람 다 거래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될 거냐. 오케이, 이렇게 하는 순간이 균형점이죠.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의 다른 말로 시장 청산 가격이라고 그랬죠. 왜 청산이란 말이 붙어요? 이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거든. 즉 공급한 게 모두 수요, 즉 청산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레토 효율성 달성한다.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파레토 최저. 자원 배분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죠. 요 균형점 시장에서 이 시장에 맡겨서 거래를 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균형 가격보다 높게 되잖아요. 여기 위로. 그러면 수요는 줄겠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공급 법칙에서 공급은 늘겠죠. 요렇게. 그 무슨 일이 생겨요? 초과 공급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뭐가 벌어진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서 초과 공급이 벌어진다. 자, 초과 공급이 벌어지면 시장에다 지금 맡겨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어. 일시적으로 균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초과 공급이 생겨요. 어쨌든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격이 내려가라는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자는 싸게 해서라도 다 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가격이 내려옵니다. 초과 공급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수요가 다시 늘고 공급은 다시 줄어. 어디까지? 균형점까지. 그러니까 시장은 일시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초과 공급처럼 그러나 다시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가격의 역할에 의해서 다시 균형점을 아주 재빠르게 균형점으로 다시 수렴한다. 반대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수요는 공급은 줄 거고 수요는 늘 거예요. 뭐가 벌어져요? 초과 수요. 자, 초과 수요가 벌어지면 재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압력이 작용합니다. 살 사람은 많으니까 비싸게라도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비싸게 주고서라도 상승해서 재빠르게 다시 균형점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언제나 균형 상태를 달성합니다.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균형에서 이렇게 초과 공급, 초과 수요처럼 벗어날 수 있지만 순식간에 다시 균형으로 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줬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다음 거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이제 이 시장에서 또 하나 균형이 되면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됩니다. 즉, 소비자도 이득이고, 요 잉여라는 건 이득이란 얘기예요. 이득. 여기 생산자 요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강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시장에서 도대체 수요자와 사회적으로는 파레토 최적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유일 순 없지. 그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은 자기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시장에 가서 자발적으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요. 그걸 보여주는 게 잉여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기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왜 자발적으로 만나서 거래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떡국물이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그 이득이 뭐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둘을 합한 게 사회적 잉여인데 이 점에서 사회적 잉여 삼각형이 넓이죠. 요게 최대가 되더라. 그렇죠? 요게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요거 배우신 거 기억날 겁니다. 여기가. 자, 요게 이제 이미 이후 부분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로 가보죠. 정부가 우리가 정부 역할에서 가격 통제 얘기를 한 번 더 가볍게 또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자,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 배분이 되는데 요 시장 이러면 가만 냅두면 돼. 정부는 우리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였잖아요. 물론 폐쇄 경제를 가정하는 거지만 지금까지는 가계, 기업만 알아서 생산자, 공급자로 공급자, 수요자로 만나서 하면 다 좋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요 시장에다 맡겨둔 거에 개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요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을 때. 자, 하이. 야, 너무 높다. 너무 낮다. 두 가지예요. 로우. 자, 너무 높아. 지나치게 높네? 시장에 맡겨뒀더니 그러면 그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거죠. 정부가 강제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제. 이 이상은 받지 마. 이런 얘기죠.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서 가격이 최고 가격제를 하면 내려간 거잖아요. 강제로 정부에 의해서 가격이 통제된 거죠. 그러면 공급은 줄 거예요. 수요는 늘 거예요.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가격이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이 자동으로 자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균형으로 가는데 여기는 시장에다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강제로 이렇게 여기까지 막아놨으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유지가 되니까 요만큼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비싸게 주고서라도 균형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서라도 살려고 한다. 암시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적 잉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 역할에서 세금 얘기할 때 우리가 만나 보실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죠. 소비자 보호 목적이죠. 가격을 낮춘 거니까 너무 낮다고 생각했다. 로우하다. 그러면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높여버려요. 그걸 가격 하한제, 이 이하로는 팔지 마 이런 얘기죠. 최저 가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만큼의 자동으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에 맡겨두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오는데 정부가 강제로 막아놨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초과 공급, 다시 말해서 남아도는 거를 팔기 위해서 싼 가격이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암시장. 역시 사회적 잉여는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걸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배우신 겁니다. 대략적으로 정리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플러스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가격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여기가 이제 거래량 이거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원점이고요. 위에가 이제 공급 곡선이고 아랫게 이제 수요 곡선이죠. 자, 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이동 얘기할 때 요 가격하고 요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까? 플러스. 요게 이제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둘 사이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요 선상에서만 움직이고. 근데 생산 요소 가격과 기술은 이동하는 거죠. 자, 생산 요소 가격은 대표적으로 임금을 떠오시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반비례. 그러니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임금이 올라가면 공급은 줄어들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기술이 올라가면 얘는 공급 곡선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공급과 플러스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늘면 우측, 줄면 좌측 이동이에요. 얘네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고, 이번에 추가한 게 뭐냐면, 요 가격하고 수요는 마이너스예요. 수요 법칙이 성립합니다. 얘도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곡선 상에서 줄면 왼쪽을 따라서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늘면 오른쪽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동시키는 건 연관제 가격, 기호, 소득 이런 게 있는데 소득과 기호. 요 기호는 뭐 좋아하는 거니까 기호가 늘면 수요도 늘어요. 플러스 관계예요. 근데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상제와 열등제 이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상제라고 그러면 플러스 관계예요. 열등제라 그러면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득이 늘면 돼지고기 수요는 줄어. 그러니까 돼지고기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소고기 수요는 늘어.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고 돼지고기가 열등제죠?
그러니까 소고기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정상제일 경우에는 우측으로 이제 소득이 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제라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열등제라면 줄어 오히려 좌측. 근데 여러분 이제 연관제 가격에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어요. 자, 저기를 잘 보시면 라면을 중심으로 옵니다. 라면 수요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는 거야. 제가 보완제 설명하면서 얘는 동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먹을 때 여러분 김치 꼭 먹잖아요. 그 보완 연관제의 가격이니까 요 김치가 보완제인 거예요. 요 동시 소비, 요 김치가 바로 보완제입니다. 자, 김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라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 같이 먹어야 되니까 줄겠죠. 라면 한 번 먹을 때 가격이 결국은 올라간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보완제라 그러면 수요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보완제 가격은. 대체제라 그러면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콩국수. 대체제입니다. 라면의 대체. 그러니까 콩국수 가격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면 콩국수를 안 먹고 라면을 먹겠죠. 그러니까 라면 수요가 올라가. 그러니까 대체제라 그러면 요 수요와 플러스 관계에 있죠.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이제 연관제 가격에서 라면을 수요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럼 라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줄겠죠. 같이 먹어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 준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질문이 이거예요. 시장 교환 왜 합니까? 자발적 교환이에요.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누가 강제, 정부가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교환을 왜 할까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자기가 자급자족해도 되는데 왜 다른 사람 거하고 물물 교환해갖고 삽니까? 수요 공급. 그러면 자발적. 여기서 상호 간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나왔죠. 이 이득은 뭐예요? 잉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아니죠. 그러면 그 이득이 뭡니까? 교환해서 이득을. 그거를 잉여, 사회 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한다. 생산자는, 공급자는 이런 이득이 있고, 그죠? 수요자는 이런 이득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있다. 시장은 사회적 차원에서 그렇고 개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잉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데 소비자 잉여가 왜 발생합니까? 내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그 지불하고 얻은 효용, 만족감이 훨씬 크다. 남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격보다 생산 원가가 여러분 이제 요 말을 좀 쉬운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요런 걸 이제 경영학에서 만나시는데 이 윤석철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는 건데요. 천천히 한번 봐보시면 여기 V 제가 약어로 한번 써볼게요. C 요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V가 가치 즉 다시 말해서 효용이란 얘기예요. 만족감. 요 P가 시장에서 주는 가격이에요. 요 C가 코스트 생산 비용이란 얘기예요. 비용. 자, 요 관점에서 보면 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생산자 잉여라는 게 바로 요 얘기예요. 내가 만들 때 들어간 비용보다 시장에서 받은 가격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 갭만큼 나한테 이득이 있다. 이런 얘기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시장에서 준 가격보다 밸류가 더 크다. 즉 유틸리티, 효용이 더 크다. 요게 바로 소비자 잉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써놓은 게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왜 이렇게 잉여가 발생했어요? 시장에서 교환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시장에서의 교환이 없다면 잉여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교환했기 때문에 상호 남는 게 있다. 이득이 있다. 그 시장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해놨다. 이건 여러분 이해만 해두면 돼요. 개인 간에 왜 그렇게 합니까? 자, 다음 볼 거는 뭐냐? 국가 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국가 간에도 교환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무역이라 그래요. 국제 무역. 그렇죠? 국제 시장에서 국가와 국가가 행위자가 돼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과 기업이 하는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거래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셔도 됩니다.
왜 할까요? 왜 자발적으로 교환할까요? 똑같아요. 상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A국, 요걸 A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B국, B국이 시장에서 이제 만나서 교환을 하잖아요. 교환을 한다라는 건 A국은 얘네한테 이제 수출을 하고 얘네로부터 수입을 하는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B국 입장에서 봐보면 요게 수출이 되는 거야. 그죠? 어, 여기가 수입이 되는 거죠. 이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돼요. 그럴 때 A국은 어떤 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쌀을 내다 팔고 물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반대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를 내다 팔고 쌀을 사오는 거죠. 아니, 한 사람이 두 개 다 생산해서 먹으면 되는데 왜 시장에서 하나는 내다 팔고 하나는 사오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국가도 똑같아요. 그걸 이제 수출 수입이라 그래요. 그럴 때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이 A국이 수출하는 걸 어떤 걸 수출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이 있고 여기가 쌀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간단해요. 여기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비용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경제학에서는 경영학에서는 회계적 비용, 그러니까 돈 들어가고 나온 건데 경제학에서 다룰 때 비용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 그건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야 라고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회비용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비용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학에서는 그냥 비용이 기회비용이니까. 자,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드는 걸 팔아먹어야 돼.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선을 생산할 때 비용이 하나 잡을 때 100만 원이 들어. 쌀은 50만 원만 들어. 1kg만 만든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이제 교환 단위가 똑같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내가 더 싸게 만드는 게 쌀이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국한테 팔아먹을 때 유리하지. 왜? 상대국은 쌀을 한 70만 원 들어야지 만드는데 나는 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상대보다 생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 비용이 작게 드는 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야. 판단 얘기예요. 반대로 비용이 내가 만들면 많이 들어. 그런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오는 게 나는 더 싼 거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식처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비용은 당연히 기회비용이고 뭘 수출해요? 내가 잘 만드는 걸 수출해야 돼. 잘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 이거야. 생산 비용이 싸게 드는 거, 작게 드는 거. 그럼 못 만드는 건 수입해 옵니다. 그게 뭐야? 비용이 많이 들어야 만들 수 있는 건 수입해 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수출의 경우 수출을 한다라는 건 국내 생산자가 외국에다가 팔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국내 생산자 이득이 증대합니다. 수입한다는 얘기는 국내 소비자가 원래 수입을 안 했으면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데 더 싸게 잘 만드는 외국 거를 싸게 수입해왔기 때문에 국내 생산에 할 때보다 더 싸게 먹기 때문에 소비자가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무역을 하면 이건 좀 엄밀하게 하면 자유무역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다. 윈윈, 소위 말하는 윈윈 한다는 얘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자, 여기도 한번 슬쩍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런지. 자, 이제 개인 간에도 이득이 있죠. 국가 간에도 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시장에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사고 팝니다. 국가 간에는 수출 수입이죠. 그러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모두가 좋아집니다. 이게 본질적인 얘기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네요. 자,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Production Feasibility Curve를 해야 돼요. 생산 가능 곡선. 지금부터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걸 내다 팔아야 됩니까? 기회비용이 싸게 드는 거를 내다 팔고요. 수출하고요. 기회비용이, 생산의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수입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 기회비용이 작은 거, 큰 거가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 가능 곡선은 일단은 뭐를
보여주냐면 개인의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기업에도 있고 국가 차원에도 있어요. 자원의 한정성을 보여줘요. 이거 한정성이란 말 대신에 희소성이란 말을 써도 좋죠.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줘. 일단은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생산하려면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죠? 토지, 자본, 노동이 있었죠. 생산의 3요소. 이제 나라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도 똑같지만 그러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지, 천연자원, 자본, 기계, 노동자 수 여기에는 한정돼 있죠. 이게 자원의 희소성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투입해서 이 나라가 X 재화라는 거하고 Y 재화라는 거 딱 두 개만 만든다고 하면 자, 수평축은 X 재화입니다. Y 재는 수직축에 놓죠. 그러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안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이 있죠. 요 안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요 밖은 생산이 불가능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상품의 생산량, 다른 상품의 생산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봐보면 Y제가 0개예요. 그럼 X제는 최대 여기까지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요 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Y제는 5개 만든다 그러면 X제는 6개까지 최대한 Y제가 5개라고 생산 수준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 X제는 6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느낌이. 여기가 이제 11개가 돼야 되겠네요. 이쪽은. 어쨌든. 자, 마찬가지요. 최대 생산량. 다른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나.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 조합. 주어진 생산 자원과 기술 수준에서 요게 주어졌잖아요. 무슨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생산의 5요소 이러면 경영, 기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을 때 어디까지 생산이 최대한 가능한가? 최대죠. 이걸 보여주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느낌은 오셨죠? 이게 자원이 희소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기회비용 얘기를 해야 되죠. 여기 뭐가 좀 복잡한데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오목합니다. 특수하게 이제 데이빗 리카르도 같은 애들은 이제 우하향하는 직선 아니면 또 볼록한 모양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양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할 겁니다. 근데 우하향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직선으로 제가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Y제를 만든다. 여기를 이제 수평을 X제 딱 두 제야만 만든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나라의 주어진 기술 수준과 생산 요소가 딱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 라인 안에까지만 만들죠. 그렇죠? 라인 밖에는 실현 불가능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라인까지가 가능한 거야. 실현 가능. 여기 안에도 파란 쪽은 여기 안에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점들. 여기 실현 가능하다 하는 건 빨간색은 여기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거, 그 위에 있는 점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여기 있는 뭐 무수한 점들이 있겠죠.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어쨌든 여기 라인까지는 실현이 가능해요. 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게 보여주는 게 자원이 희소하는 거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왜 우하향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를 늘리면 요 우하향하다는 뜻은 자원이 희소하죠. 음의 기울기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한 재화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점에서 이 점으로 가서 X제를 이만큼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Y제는 줄여야 돼. 생산량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줄여야 돼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무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생산하려면 하나의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줄인다. 이게 뭔 말이에요? 포기한다. 포기한다. 느낌 왔네.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여기 하살표 여기 내려온 부분이 바로 뭐예요?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뭐에 따른? X제를 요만큼 더 늘리기 위한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Y제 요만큼 포기한 양이 바로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생산곡선의 가능곡선의 기울기 어쨌든 여기서는 기울기 얘기는 조금 이따 다 별도로 할 거고요. 오늘 뭐를 보여주냐면 어떤 한 재화의 생산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포기해야 되는지. 왜? 자원이 희소하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선상에 있는 점들이 있죠? 얘네들은 효율적이에요. 실현 당연히 가능합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생산의 3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생산의 요소가 100개가 있다고 치면 모든 100개를 다 투입했다는 얘기야. 모두 활용해서 최대 만들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효율적 생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기술적 효율이냐, 분배적 효율, 배분적 효율이냐 좀 따질 수 있지만 기술적 효율적을 달성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 혹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생산 자원을 다 때려 부었다. 즉 모두 활용해서 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놀고 있는 노동자,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놀고 있는 기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 파란색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점이죠. 얘는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나 비효율적이에요. 왜? 모두 때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는 사람도 있고 노는 기계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게 바로 그건데 여기 생산 가능 곡선 상 위에 있는 점들인데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외부에 있는 점은 불가능한 거죠. 내부에 있다. 그러면 생산은 가능해요. 그러나 자원은 실업 상태에 있다. 즉 비효율적이다. 모두 활용한 게 아니다. 그거 여러분 음미를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회비용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울기. 여러분 이제 기울기 얘기를 할 때 직선으로 주어졌는데 어떤 요런 수직이 있고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게 얼마나 요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 수평에 대해서 수직 요게 기울기죠. 여기 수학적으로는 탄젠트인데 여기 제가 수직으로 그리는 게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건물이 서 있잖아요. 건물의 기울기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요 수평면이 있죠. 수평면에 대해서 요 선과 요 각도 요게 건물의 기울기 기울기다.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기울기입니다. 밑변분의 수평에 대해서 수직의 비율. 어쨌든 기울기는 그건데 자, 아까 전에 기회비용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포기한 거예요. 우하향하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사회의 자원은 제한돼 있죠. 희소하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까지만 생산이 가능해요. 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또 우하향합니다. 그 얘기는 역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하나를 늘리려면 하나는 줄여야 돼요. 이런 얘기죠. 우하향하다는 게 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화를 투입해서 y제는 0개를 만들어. 그러면 x제 최대 이만큼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x제 6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y제 몇 개를 포기해야 돼요? 100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100개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x제 600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뭐예요? y제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y제 100개가 포기한 거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요 기울기입니다. 요 600분의 100. 그러니까 600분의 100이라는 거는 약분하면 6분의 1이잖아요. 아, 항상 수평축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늘린다고 항상 가정합니다. 그럼 6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기울기예요. 밑변분의 높이. 요게 무슨 뜻이냐면 x제 한 개를 생산하려면 y제는 6분의 1개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x제, y제 이렇게 돼 있다. 수직으로 직선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 A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3개를 만들고 있었고 여기를 6개. 그러니까 3이 되려면 여기 1로 가죠. 1. 여기 1입니다. 여기가 3이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여기 2라고 해보죠. 여기 B점은 X제가 2, Y제는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할까요? 아니 1이 안 되겠다. 제가 이거 약간 요걸로 그냥 계산할게요. 3이란 거 맞추지 않고. 자, 요거 봐보세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제 생산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X제가 하나 늘어났죠. 그죠? X제 한 개를 더 생산했어요. 자, 그러면 Y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Y제 몇 개 포기했어요?
두 개를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x제 생산 증가분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수평이 x, y제 포기한 게 요겁니다. 그러면 1분의 y제 몇 개 포기? 생산 감소분 2예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2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x제를 한 개 더 늘리려면 y제는 2개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3이라면 기회비용이 3이 나왔네요. 그러면 x제 하나를 늘리려면요. 기회비용은 포기비용, y제 3개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일 때는 요 기울기는 항상 어디서나 똑같으니까 일정한 거고, 원점에 대해서 제가 오목하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전공에 들어가면 기초미시나 이런 들어가면 오목하다는 걸 놓고 배우는데, 요건 한 기회비용이 이제 채증하는 거고, 요렇게 직선이면 기회비용이 일정한 거고, 볼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비용이 오히려 규모의 경제 뭐 이런 데서 벌어집니다. 우리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요. 교양이니까 가장 심플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곧 뭘 얘기하는 것이다?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x제를 수평에 있는 제한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수직에 있는 제한을 얼마를 포기해야 돼? 그걸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제 이거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조금 이해해 두시고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기울기가 기회비용.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나 늘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인지를 보여줘. 이런 얘기잖아. 기회비용. 부존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원의 희소성. 그래서 우리는 생산점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자원이 희소하다. 시장 가격 보이지 않는 순간은 여기서는 거리가 제일 멀죠.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무역이 있었는데 이 국내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국제무역의 차이점 공통점은 있어요. 어쨌든 자발적 교환행위 때문에 상호 이득이 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시장에서 할 거고 여기도 시장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다만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불 수단. 아니 국내 시장은 이게 이제 국내 교육은 우리나라 원화로 할 거 아니에요. 원화. 국제 시장은 뭘로 해야 돼요? 달러화로 하는 거잖아요. 외국 돈이 국내 시장은 표류하지 않지만 외국 국제 시장에서는 달러 이런 거를 키 커런시, 핵심이 되는 통화, 커런시, 기축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실질적인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게 달러죠. 미국의 달러화죠. 달러화는 뭐 다른 나라도 달러화를 쓰고 있지만 미국 달러화가 실질적인 기축 통화, 핵심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로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지불 수단, 돈이 다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국제수지, 즉 무역격차, 무역수지 조정의 문제. 예를 들어서 A국하고 B국은 했는데 얘네는 100억 흑자가 나왔어. 얘네는 100억 그러면 적자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국제수지, 무역수지, 무역격차라고 하는데, 이러면 둘 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지. 그러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완전히. 근데 한 나라 안에서, 즉 국내 교육에서는 지역별 서울하고 경상도, 서울하고 제주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비교적 쉽게 조정이 돼요. 통치 시스템이 하나니까,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니까, 법, 뭐 이런 걸로. 국가 간에는 이게 통치 시스템이 다른 두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안 된다. 이게 차이예요.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제무역이든 국내 교육이든 상호 이득이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을 통한 상호 이득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지불 수단에서의 차이, 국제수지, 즉 격차, 무역 격차 이런 거의 조정에서는 국제무역이 굉장히 어렵다. 국내 교육에 대비해.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고 마치죠. 생산 가능 곡선 여러분 열심히 배웠잖아요. 옳은 거 골라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X 그림 하나 그려봐야 됩니다. Y제 만드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한다는 건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 늘려면 하나 줄여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 바깥점입니다. 여기 바깥점. 달성 가능하며 효율적. 아니죠. 여기 달성 불가능하죠. 달성 가능하며 효율적이라는 건 생산 가능 곡선 위 또는 상에서, 그러니까 요점에서가 바로 생산 가능하며 효율적인 생산 이루어진다. 생산 가능 곡선 내부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생산해 줄 때 자원이 모두 이용돼요. 아니에요. 모두 이용되어 효율적인 거는 생산 가능 곡선 상일 때. 여기는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 겁니다. 여기는 비효율입니다. 모두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다. 즉 유휴 자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X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그러면 Y제 생산은 두 단위 감소하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Y제 두 개죠.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Y제를 포기해야 되죠. 몇 개를 포기해야 되냐? 두 단위. 그래서 이때는 기회비용이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건 뭐 정확하게 말했네요. 요 기울기가 2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거 나오는데 생산 가능 곡선은 이동할 수 있어요. 요 바깥으로. 여기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예, 이동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기술 진보를 하면 공급이 는다라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공급이 늘 수 있다라는 건 생산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기술이 진보하면 이동을 합니다. 혹은 노동자 수가 는다든가 자본의 양이 는다든가 그래도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것도 여러분 상식으로 조금 추가해서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